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은행에서 614억 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죠. 일 금융권인 우리은행은 10년 동안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광삼 변호사와 600억대 횡령 사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대형 대규모의 은행이죠. 은행인데 어찌 수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을 직원이 횡령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마 시청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해 가지 않을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오스틴 인플루엔터 관련해서 몇백억, 그렇죠. 엄청난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일반 회사와 달리 이제 우리은행은 금융회사 아니에요? 대형 금융은행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사실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사실 직원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중해야 하고 또 회계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6년 동안이나 거의 614억 정도를 600억 이상을 횡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아무런 발견도 못하고 조치하지 못했는가. 더군다나 그 사이에 금감으로부터 11번이나 사실은 우리은행도 감시 제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벌이 받았는데 그 와중에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서를 조작한다랄지 아니면 계좌에 있어서 조금만 범죄 행위를 하면 발견하기 어려운 내부 구조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부가 너무 허술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 직원이 사실은 일반 기업 구조 조정을 개선하는 그런 팀에 있었어요. 네. 이게 본인이 처음에 이제 100억을 횡령했거든요. 그랬다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2년 만에. 하고 또 같은 짓을 또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100억 할 때 이 내부 구조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오는데도 아마 본인이 굉장히 부탁을 했다랄지 인사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조정 그 팀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돈을 횡령할 수 있고 횡령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횡령을 하면 발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 3번 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횡령을 해도 우리 시스템이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을 노다지로 본 가능성이 거네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직원이 횡령한 돈을 전부 다 써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 큰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그 이자까지 합치면 600억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본인이 한 500억 쓰고 한 100억 정도는 동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도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골프하고 리조트에다 투자를 했다가 한 80억 정도 손해를 봤다. 그러면 한 20억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우리은행 직원은 500억이 넘는 돈을 자기가 고유형 파생 상품,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된 고유형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500억, 1000억이 되든 간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는 제로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걸 다 파생 상품에 넣어서 정말 이 돈을 다 날렸을까? 거기는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상당히 해보는데 대부분이 돈을 굉장히 분산을 시키죠. 가정명으로 한다랄지 아니면 펀드를 든다랄지 아니면 금을 산다랄지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어차피 이 돈 자체가 어느 정도 회수된다고 해도 네. 형량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쵸. 다 회수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면 사실 어떤 가족들 명으로 돈을 좀 은닉하거나 아니면 빼돌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흔히 생각할 때 주식 파생 상품이나 이런 데다 했다고 하면 그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금액을 쉽게 확인이 될것 기록은 같아요. 다 남죠. 그러니까 금융계좌에 다 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돈을 빼돌릴 때는 그냥 자기 계좌 또 아니면 증권계좌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있을 거고 또 들키지 않으려면 결국 내부에 있는 문서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다 하고 특히 이제 압수수색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좌 추적을 하면 돈을 어디다 쓰였는지 그런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선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금융감독원이 이제 와서 모든 은행에게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금감원이 11번 정도나 우리은행에 대해서 검사를 갔다고 해요. 그럼에도 몰랐단 말이죠. 금감원은 물론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좀 안 돼 있고 사실 은행의 어떤 횡령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내노라 하는 그런 은행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은행도 사실은 최근에도 이런 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한 두 번 정도의 또 횡령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인데 더군다나 은행이라는 기관은 은행이라는 업체는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어떤 허술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를 감시하는 이제 금감원, 금융기관 감독하는 그런 기관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2012년도 이후부터니까 지금 시간이 10년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감원이랄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의 어떤 방법, 시스템 이런 데서도 뭐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금감원에서 이제 그렇게 금융 감독을 하고 뭐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요식행위였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 역시도 뭐 다른 것을 하긴 하지만 다른 뭐 PF나 이런 것도 적발을 하긴 했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새로운 유형인 건가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금감원에서는 뭐 요식행위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금감원이 가장 금융 시스템을 제일 잘 알고 은행이랄지 보험이랄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장 뭐 감시와 또 감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보는데 뭐 또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의례적으로 뭐 은행이 제대로 잘 하고 있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우리은행 범행을 한 사람이 굉장히 완벽하게 문서 조작이랄지 뭐 계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전산 조작이랄지 이런 걸 해놓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누가 마음을 먹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시스템에 아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뭐 5년, 10년이 돼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과 이를 감시하는 외부 시스템의 두 곳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형 사건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은행의 600억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